오늘도 지금 이스라엘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저희 브레드TV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예. 먼저 지난 6월 13일 날 새롭게 출범했던 이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 내각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새롭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가족통합법 연장, 이게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통합법이라는 게 우선 뭐죠? 가족통합법 말씀하기 전에 이제 지난 7월 7일 날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통합법 연장 법안을 찬성, 반대 각각 59대 59로 법안 연장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연정이 구성되고 의회 첫 포결 투표였는데 실패했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정계에서 약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임 연정에 대한 이제 수권 능력이 그동안 의심이 있었는데, 이거 첫 부결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가족통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한 비유대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스라엘 국적법이죠. 이게 일종의 국제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제결혼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입법 취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하여금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정착하는 걸 장려하는 이제 이스라엘 국적법입니다. 국제결혼인데 좀 장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세계 각과에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동안 이 법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악용된 사례가 있었냐면, 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함으로써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국제결혼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시민권을 획득한 자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내에서 각종 테러와 살인, 방화 등을 자행하며 사회 안전 이슈를 이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관련 모법인 이스라엘 가족통합법에다가 이에 대응하고자 크네세트는 관련 모법, 가족통합법에다가 예외 조항을 시행령을 붙여놨어요. 그 시행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하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배우자에 한해서는 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시행령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인권 문제도 제기가 돼서 이거를
축소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 이뤘냐? 이 시행령 1년 단위로 의회 표결을 통해서 연장하는 한시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인 연정 파트너인 아랍계 라함 정당과 좌파 계열인 메르츠 정당이 항상 이 시행령을 반대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임 연정이 얘네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제 이걸 통과시킬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이번에. 사마리아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행정 이제 명칭상 나블루스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이 나블루스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또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이건 엄청난 사랑의 결실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 유대인이든 아내가 유대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이 동족을 향해서 방화와 테러와 살인을 저질렀다. 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나 보죠? 예, 2002년에도 하이파에 소재한 이제 식당에서도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탄 테러로 16명이 사망했고 그 안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버지랑 같이 놀러 온 어린이들 식사하다가 이제 3명이나 거기서 이제 봉변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테러범은 팔레스타인계 어머니와 이스라엘 국적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12년 텔아비브 버스 정구장 테러 사건, 그 다음에 2015년, 17년 휴가 중인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살인 사건 등등 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유가 뭐냐? 시민권을 일단 획득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가자지구 사마리아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스라엘 국내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또 이스라엘 시민권을 활용해서 이제 이른바 그 보안 당국 있잖아요. 안전 당국의 그 감시를 피해서 이런 이제 테러 공작을 이제 벌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제한하는 시행령이 이제 들어온 거죠. 2001년 1월 8일 날 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이스라엘 남자 청년과 팔레스타인 여인과 이메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펜팔을 한 거예요. 이메일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두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만날 것을 제안을 해서 둘이 딱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싶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남자 청년한테 우리 조금 더 으슥한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숲속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그 숲속에서 갑자기 총을 든 남자들이 한 4-5명이 막 차를 에워싸더니 차 안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 여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놀래서 차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남자 청년을 밖에서 그냥 총으로 막 기관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총 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인한테 가가지고는 돈을 탁 주면서 수고했어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테러하고 살인하기 위한 이 테러리스트들의 전략에는 사랑을 이용한 것도 있더라. 이게 참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폭력적인 뭐 살인 방화도 있지만은 또 이런 그 외에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제 반유대주의 운동 BDS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립 member도 오마르 바르구티라는 분인데 그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을 해서 취득한 시민권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무력 투쟁과 이제 이런 정신 투쟁을 동시에 병행하는 하나의 그 테러리스트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된 거죠. 이 시민권 국제법 결혼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시민권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를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랑을 하는 척하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아이가 2세가 테러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제 발간하는 국방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 보고서 가족통합법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한 팔레스타인계 2세들의 전체 아랍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전체 아랍계 인구 중에서. 그런데 전체 테러 범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아랍계 시민 대비 테러 전력이 3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랍계 이스라엘 국적자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국적자하고 비교했을 때 테러 위협이 3배가 높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군의 이제 평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의도성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한시적인 시행령을 이제 두어가지고 1년 단위로, 왜냐하면 테러라는 게 항상 선조하는 게 아니니까 1년 단위로 뭐 일종의 이제 안보 평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회에서 결정하는 기구로 만들어놨죠. 아, 그래서 그거를 1년씩으로 이렇게 연장하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이슈거든요. 이스라엘 국적법이 왜 악용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민권자는 그 필요 없어도 활보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사마리아랑 그 지역 외에서 활동하려면 통행증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그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거를 저걸로 보더라고요. 교두보로 보더라고요. 적군들이 국내에 침투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적성 세력이죠. 레드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작을 수행할 만한 에이전트인데 외부에서 침투시킬 필요가 없죠.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존재하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 게 이제 안보 당국에 계속 포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그것이 통과가 1년 연장하는 것이 통과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네세트 의회에서는 여러 이제 의사 결정 단계가 있는데, 그게 또 그 다음 또 회기로 넘어가나 봐요. 회기가 아니라 그 다음 높은 단계의 의사 결정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재결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연정 쪽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이쪽 야권에서는 거발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어쨌든 베네트 총리하고 그 정부 내각이 요번에 그 모양이 빠진 것만은 분명하죠. 분명하죠. 덕분에 그 라함 정당, 아랍 정당의 입김이 더 세져가는 겁니까?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7월 7일 그 표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인 연정 파트너의 그 멤버인 에일리 셰이크 내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메르츠 정당하고 이 라함 정당 설득을 하면서 이제 이 시행령에 대한 이제 중재안을 갖고 나왔어요. 그 중재안 내용이 뭐냐? 원래 1년 단위로 이제 연장해서 이제 표결하는 건데, 그걸 6개월로 줄였고, 그 다음에 당장 1,500명에서 최대 3,000명 긴급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이 두 가지를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켜달라고 이제 중재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라함하고 메르츠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7월 7일 전날, 7월 6일만 해도 거의 확실시 됐어요. 이 법안 통과가. 개정안으로서. 근데 이게 부결이 됐던 거죠. 그 1,500명에서 3,000명은 그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 여러 계통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나는 이제 요르단 시민권 포기하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전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한 거군요, 그게 숫자가. 그 최소 1,500에서 최대 3,000으로 잡아놨다는 그 숫자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예루살렘 지역이 딱 그게 맞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배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미 라함 정당하고 그 약간 이른바 진보 성향인 그 메르츠 정당은 합의를 했어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투표하자. 근데 반란표가 나왔죠. 그 반란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야미나 정당 소속 그 극우파 있지 않습니까? 베네트 속한 정당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약간 요번 선거 신연정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베네트한테. 예, 왜 겉으로는 구구 얘기하면서 실제 내용은 저희 라함이랑 야합하고 뭐 실제 나온 정책은 전혀 우리가 지지한 노선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게 이제 여론에 반영됐는지 야미르당 계열의 시클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자기가 원안이었으면 찬성표를 던지는데 이렇게 후퇴안이 왔잖아요. 6개월로 단축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권 긴급 시민권 부여 3,000명 최대가 그 개정안으로 올라오니 자기 이건 절대 투표할 수 없다 해서 반란표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한 표가 원래 60대 59로 이기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59대 59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반란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지지자들의 험한 그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이제 불복한 거죠, 지지자들한테. 왜 이런 사태를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치는 내각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이제 인물이랑 정당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비례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노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노선이 이탈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재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제기하면서 나는 여기에 동참 안 한다라고 하면서 시클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베네트 신임 연정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라피드가 모든 외교안보상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한 거죠. 그 내부 사정을. 그래서 그다음에 현 정부는 지금 신임 연정은 장기 전략과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공통의 이익관계로만 뭉친 이익 집단이라고 이제 엄청난 비난을 늘어났죠. 근데 그 사실이 맞잖아요, 그 얘기가.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안 나오죠. 아하, 왜냐하면 연정을 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뭐 새로운 뭐 뉴노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데 이제 제도권 매체에서는 그걸 못 보니까. 그러면 제도권 매체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제 이스라엘 하욤이나 이스라엘 매체들 중에서도 이제 또 그 하욤에서 영자 매체는 안 나오고 히브리어 된 건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런 실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수 정파에 대한 이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도 이렇게 좀 알리고 하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파가 돼요. 그나저나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꼬숩다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야당 쪽에 리쿠드당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이 리쿠드당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연정이 깨지고 무너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리쿠드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쿠드당은 원칙적으로 이제 보수 야권이니까 이 상황을 즐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행령 연장에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요런 연정 붕괴가 제1차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대로 꼼수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의식한 듯이 베니 간츠 지금 청백당 당수이자 국방장관이 지난 6월 17일 날 네트냐후 전 총리한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그 뭐라고 호소를 했냐면 이 시행령 연장은 이스라엘 국가안보와 민주제도를 방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고로 정파적 이해관계보다는 국위를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네트냐후와 그 야권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은 바로 이제 반박을 하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안보를 그렇게 최우선 여겼으면 왜 아랍계 라함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냐? 당장 탈퇴해라. 그럼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액면가로 보면은 정파적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 야권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근거를 제시하냐면요. 셰이크 장관이 만든 중재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6개월 하고 뭐 3,000명 이상의 긴급 시민권 부여. 그 중재안은 새로운 법안으로 인식해서 그 새로운 법안은 2개월간의 심의기간을 거쳐야 된다. 근데 그걸 졸속으로 그냥 그 전날에 그 라함과 야합해서 올린 법안은 정식 법안이 아니라고 해서 부결을 한 거거든요. 명분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정치적 책임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고
네tan야후 총리는 뭐 거의 벼르고 있죠. 벼르고 있으면서 뭐 연일 뭐 반시오니스트가 연정을 구성한 당신들 책임이라고 하면서 또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정당으로서 이제 대안을 냈죠. 그게 뭐냐면 시행령으로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정치적 에너지가 낭비되니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으로 그냥 집어넣자. 입법을, 국적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는 이제 그 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민법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난히 더 이스라엘은 이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을까요? 국적법을 제일 취득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그렇게 막 배타적이냐. 물론 뭐 성서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은 핵심은 이제 이 국제정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변론입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언급드린 내용인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거든요. 그 이른바 트럼프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상의 핵심이 뭐냐면 이민법이에요. 즉 멕시코에서 무분별하게 이민법을 받아들이니까 사회 치안이 망가지고 재정독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소셜 패브릭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등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백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당선됐고, 그럼 미국만 그런가요?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유럽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막 잠식해 들어가가지고 사회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로 간간히 듣지만 프랑스에도 구구파 르팽이 지금 세력화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무분별한 이민법에 대한 그 반동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다, 이런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다 하나 더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국은 다 이스라엘을 없애길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국지야. 전부 다. 요르단, 뭐, 헤즈볼라, 레바논 다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초기에 언급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민자를 통하는 그런 단기적인 이제 폭력적인 테러 전략도 구사하지만은 장기전을 꾸미고 있어요. 장기전이 뭐냐? 아예 인구 구성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허허, 이런. 인구 구성을 아예 이스라엘이 다수가 아닌 팔레스타인 다수랑 그거는 총 한 방 안 쓰고 이기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좀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자는 얘기가 그게 얘기거든요. 문화와 습성이 들어오면은 이단 종교 들어오고 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 여기서는 이제 국가 정체성이죠. 국가 정체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주자의 표밭이 대다수라면 네tanyahu는 당선이 안 돼요. 표밭도 바뀌어요.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히스패닉 보트가 많아지면은 공화당 당선이 안 돼요. 표밭이 바뀌어요. 공짜 그 복지 예산만 타먹고 재정적은 더 악화되고. 이거는 그래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민법은 그냥 단순히 뭐 배타적이다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도 이 관련해서 판결을 했어요. 그 시행령이 최초 나왔을 때 1년짜리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컸거든요. 안보가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라는 이런 대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 다수가 인구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다수가 아닌 압도적 다수가 유대인을 구성을 유지해야 국민국가 이스라엘이 유지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 근거하에서 그 시행령이 나온 거거든요. 합헌 논쟁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 소퍼라는 인구 통계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 분석에 따르면 1967년도 이후에 기여한 팔레스타인계 국적자는 25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행령이 폐지된 지 60년이 지나면은 인구 구성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다수를 점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총 한 방 안 쏘고. 그래서 인구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장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스라엘한테 항상 한 얘기가 이거예요. 외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지역으로의 이주권 보장,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 시민권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권 통제권 확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기네들이 직접 바운더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국적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민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 국경선 관통로 개설. 이게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요르단 밸리, 그거를 자기네들이 관할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르단에서 아랍인과 확 몰릴 수 있는 그 포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듯이 그 라함 정당의 아바스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리아 난민 이스라엘도 받아야 된다. 그게 지금 유럽이 지금 망가진 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진입돼가지고 사회적 시대가 파괴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 전쟁은 단순히 뭐 인종, 뭐 차별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국가 생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국채 보존 문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민법은 생각 밖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인구가 드디어 유대인 인구를 넘어섰다. 그거 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 안 하는 분 공식적으로는 20%라고 하는데 뭐 추정치는 다 이미 상회했다라고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무슬림이니까 무슬림들은 또 일부 다처제에다가 또 그냥 피임을 안 하면서 자녀들을 무지 또 많이 낳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구의 그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요르단하고 그 웨스트뱅크하고 그 길을 터서 요르단 사람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많아지는 거는. 이야, 참 걱정이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마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을 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면서 하마스가 오히려 뜻밖의 호재를 맞이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슈를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왜 이들이 호재를 맞이했냐면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 친팔레스타인 기조가 신임 연정을 맞이해서 지금 뭐 거의 극가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뭐냐? 지난 6월 15일 날 바이든 행정부는 그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주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지명자 하마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친팔레스타인계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국제난민지원기구 UNRWA에 대한 의회 지원 삭감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를 계속 그게 이제 테러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지금 부임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이 하디 암느라고 미 국무부 팔레스타인 담당관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에다가 영사관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담당으로. 이게 트럼프 행정 때 폐쇄한 거였거든요. 워싱턴에 있었던 거. 예.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제 공간을 이제 다시 오픈 설립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디 암느는 뭐 거의 뭐 이스라엘 국민들이 팔레스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거의 뭐 악담을 퍼붓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른바 개설 그 담당 실무관으로 지금 저기 하마스 쪽에 이스라엘 쪽에 파견을 했죠. 근데 과거에는 네타냐후 총리 재임 시절에는 이런 게 외교라는 게 그 외교관을 이렇게 부임하면 서로 아그레망을 맺잖아요. 이런 사람 볼 테니까 괜찮냐 하면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네타냐후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안 된다 했는데 요번에 신임 연정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발표를 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마스가 왜 호재냐. 지금 28 갈등 경쟁에서 지금 경쟁 세력인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압도했어요. 어느 면에서 압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 28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겼다라고 보는 게 77%예요. 저기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59%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하마스가 진정한 팔레스타인의 대변자라고 했죠. 이거 완전 파타 쪽은 이제 파타랑 그 아바스는 인정을 안 하고. 예. 세 번째가 뭐냐면 라피드 정권의 찬생이거든요. 라피드가 이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 팔레스타인 정책 기조에 지금 화답을 하고 있어요.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마스는 자기 세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지지받고
팔레스타인한테 지지받고 미국 패권국가한테도 지지받고 있으니까 하마스가 뭐 거의 갑이죠 지금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베네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우리 조현영 연구원님의 뇌피셜로. 네. 우선 2년 동안 베네트가 총리를 하고 그 뒤에 2년은 이제 라피드가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이 정부가 연정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깨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깨지는 게 정상인데.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워낙 이게, 유권자들이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고, 얘는 우리 편이 아니다. 베네트는 거의 뭐, 트로이 목마라고 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좌파 연정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엑스맨.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깨질 수도 있는 요소들은 많은데, 최근에 그러면 왼쪽에서 그러니까 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지금 현 신임 내각에서도 야권에 대한 파괴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그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4명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대 보수 세력을 지금 깨기 위해서 리쿠드 당을 지금 해체시키기 위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네트냐후가 야당 당수로서 다시 재격집해서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퀘션 마크라고 봅니다. 재판도 있잖아요, 또. 근데 재판은 그 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 뻥튀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증인이 300명이에요. 그 뇌물이 뭐냐? 뇌물 먹었다는데 뇌물이 뭐냐? 왈라라는 뉴스 사이트에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좀 우호적인 보도도 좀 해줘. 이 한마디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그럼 이스라엘 그 형법상으로 뇌물이면 돈이 와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없어. 누가 받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증인이 300만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이면은 증인이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정치적으로 좀 와해시키기 위한 러페어라고 봐야 돼요. 그냥 이미지 그냥 긁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언론이 가장 중요한데 언론이 대부분 친연정 쪽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와 위의 싸움에서 이게 이길 수 있느냐, 일반 유권자들이랑 정파 세력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또 신경 쓰이는 일인 건 장기적으로 질 것 같은데 네. 야권이 질 것 같아요. 네타냐후 쪽이. 예, 질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은 전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랑 똑같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금 비토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정권을 탈취할 수 있겠느냐, 공화당이 다시 못한다고 보는 게 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중동에서 평화 질서를 구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은 그 파트너를 잡아서 순위 국가하고 이 수교를 맺는다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수교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정치 관점에서는 그걸 맞섰고 그 다음에 경제 허브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근데 코로나는 뭐 그런 딱 치더라도 경제 성적 엄청나게 뛰어나왔더라고 보니까 기존의 그 총리들 보면 약간 좀 좌 성향이 좀 강했는데 우리로 치면 약간 박정희 대통령 비슷하게 경제하고 안보를 부흥시킨 지도자인데 이걸 평가절하하면 안 되죠. 아무리 국내적으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크네셋에서 마지막 떠나는 그 베냐민 네타냐후 연설이 아헬비백이에요. 예, 뭐 말은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곧 있으면. 그래요? 70인데 다음번에 선거 가면 이제 좀 고령이라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다시 이제 대선에 도전하겠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평행이론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도 애정이 간다는 얘기네? 그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